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요새 뭐 주식 투자 다 하시죠? 예, 하실 텐데 요새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잘 또 이겨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제가 또 주말에도 통화를 해봤거든요. 하도 시장이 어려워서 뭐 미국도 폭락하고, 제가 잘 아는 분들하고도 전화를 해보고, 뭐 한 분은 또 슈퍼개미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다 똑같아요. 대부분. 근데 의외로 슈퍼개미 분들은 현금이 없어요. 생각보다 현금 없고. 근데 이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경력이 쌓일 때까지는 절대 레버리지 쓰면 안 돼요. 뭐 미수나 신용. 근데 그분들은 기존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능력일 수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제 레버리지를 쓴대요. 써버린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재산을 좀 불린 적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게 오히려 자기네들 재산 불려줄 기회가 많이 됐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중간중간. 그래서 너무 좀 이거를 좀 물론 힘들긴 하지만 좀 잘 극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투자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주로 실수하는 것들 좀 몇 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정보, 특히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전자공시에 사실 답이 많이 있어요. 그거 좀 활용하는 거. 작년에 리뷰 한번 해보고, 작년 리뷰하면서 금리가 왜 중요한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좀 생각하는 그런 좀 트렌드에 맞는 게 뭐가 있을지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은 이제 마인드 자체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당장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게 되게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다 그렇죠. 뭐 처음 투자하신 분들. 그래서 남이 이제 종목 추천하면 그걸 이제 맹신을 해가지고 이제 몰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아마 방송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시모텍이라고 지금은 없어요. 저분이 이제 지금은 100억대 자산가,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돈 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저 시모텍이란 기업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아는 지인 말만 믿고 이제 돈을 몇 천만 원을 넣었대요. 당시에 몇 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한 10년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상장 폐지 당한 거죠. 근데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다산이란 기업은 이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거는 제가 한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제 전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전 재산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인데, 그때 500만 원은 컸잖아요. 근데 500만 원 가지고 제가 3천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진짜. 근데 제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 얘기만 듣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추천을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다 상한가 가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주식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사람 말 믿고 다산이란 기업에 몰빵을 했는데 소위 그냥 다 부어 넣었죠. 근데 이제 그게 몇 달 후에 상폐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저 시모텍도 그렇고 그분도 처음에 자기한테 추천해준 종목들이 너무 잘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다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해서 투자를 해야 오래 가는데, 처음에 몇 번은 이제 달콤하게 수익이 나다가 다 까먹어요. 왜냐면 내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 실력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실력도 아니었죠, 사실은. 약간 이제 작전주 같은 거였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걸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저런 추천주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이제 스타일에 맞게 내가 분석을 해서 투자해야 그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이 버신 분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일확천금 노리는 이제 심리가 보통 이런 기업들, 이게 부강약품이고 저게 신풍제약이거든요. 오른쪽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 지금 신풍제약이 10분의 1 토막 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이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 다 만든다. 이래서 올라갔던 기업들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상황이 안 좋은데, 저 신풍제약은 예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예능 나갈 때 한 개그맨이 저거 갖고 계시더라고요. 비싸게 샀어요. 근데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자기 성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성공할 줄 여러분이 아세요? 코로나 치료제 아무도 몰라요.
바이오가 어려운 게 누구도 성공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저도 이제 바이오 얘기 잘 안 하는 게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성공하겠지 이런 이제 논리로 들어갔다가 이거 지금 다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어떤 기업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런 기업들은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코로나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했어요. 그래도 못 가요. 왜냐, 이제 먹는 치료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면 다 이제 이런 데서 사는 이유는 다 저거죠. 그냥, 저기서 사면 10만 원 가겠지. 그냥 분석 안 하고.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받은 건데 이제 상하프론테크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수소차 관련주.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제 연료 전지에 필요한 이제 필터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주가가 보시면 저기 10,000원짜리가 일단 거의 8배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면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거든요. 이럴 때. 일단 이 기업을 누군가한테 뭐 추천을 받든 아니면 내가 분석을 했던 간에 막 뉴스에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수소차 막 좋아진다. 절대 사면 안 돼요. 일단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현대차에서 뭐 수소 뭐 세계 1등 한다. 근데 저기 보시면 주가가 저렇게 단기간에 한 1년, 2년 만에 8배 오른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서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예, 물론 운 좋게 수익 났겠지만 여기서 사신 분은 이게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냐 이거죠. 근데 옆에 저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회사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 이제 매년 이익 많이 났죠. 많이 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보면 2021년 아직 이제 올해 예상인데 올해 이익 좋대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올해는 이익이 이렇게 안 좋아요. 주는데 주가는 엄청 올라가. 이게 주가거든요. 이게 주가인데 지금 부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PER이에요. PER. PER이 65배, 44배. 삼성전자가 PER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10배? 10배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근데 저 상하프론테크는 44배. 근데 저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비싼데도 사람들은 이제 막 사는 거죠, 주식을. 저 비싼 가격에도. 왜 사게 되냐면은 저런 이제 가치 분석보다도 일단 당시 유행에 맞으니까, 이 수소차라는. 근데 이때 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수소차 생산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한다고 해서 저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수소차는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요. 트럭, 버스 요 정도예요. 다 전기차예요. 근데 주가는 마치 그 전기차 그 2차 전지 회사처럼 막 올라간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에 필요한 그 미국의 고호사가 만드는 그 필터를 이제 이 회사가 국산화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간 건데 너무 이제 비싸게 거래됐던 거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저런 구간에서 사요, 사람들이. 실제로. 요게 이제 미국의 펠로톤이라는 기업,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집에서 이렇게 홈투 할 때 그 자전거 있잖아요, 타는 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대박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보세요. 뭐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샀어요. 8배 단기에. 보통 5배에서 8배 가는데 요거에 이제 여기서 사도 또 수익 나겠지.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주가예요. 정말 뭐 아찔한 거죠, 지금. 다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왜냐,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해요. 미국도 이제 경제 봉쇄 다 풀었으니까. 근데 실제 보면 저기 수익이 안 나요. 이게 적자입니다, 지금. 이 0이 이익인데,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 근데 실적도 안 보고 단지 이제 저 논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저 회사 주가가 복원이 될까요?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복구할 수는 있어요. 실제 돈을 벌면.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데 저런 이제 어떤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도 생각 안 하고 사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애플, 뭐 아마존이 엄청 올라갔지만 그 기업들은 계속 보여줬어요.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이익도 중요한데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익의 지속성. 그런 기업. 삼성전자는 계속 돈 벌잖아요. 지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기업이 비싸지면은 저렇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몇 배 올라갔으면 차라리 내가 분석할 능력 안 되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굳이.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되게 희한한 게 사게 돼요, 자꾸만. 자꾸 뉴스 나오고 막 전문가들도 막 좋다고 막 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이 나가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누구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가를 맞추겠어요. 예. 근데 본인 스스로 장기적인 기업의 주가는 맞출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건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게 자꾸 너무 질투를 많이 해요. 내 계좌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남을 신경 써요. 내 계좌는 초라하고 남은 돈 많이 번 것 같고,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 찰리 먼거라고 워런 버핏의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질투는 미친 짓이다. 100% 파멸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녀 간에도 사실 뭐 질투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어우, 막,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안 들잖아요.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 자꾸 질투만 하게 되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이제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질투심이에요. 여기서 사서 누군가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거 못 잡았지? 뒤늦게 동참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버려버리고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남이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남이 상패를 당하건 10배 수익 나건 그건 뭐 여러분 돈이 아닌데 자꾸만 이제 그 남의 어떤 수익률에 자꾸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만 손해보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한국도 안 좋았지만 한국은 작년 여름부터 안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반대로 작년 여름에 너무 좋았어요. 작년 여름부터 12월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요게 보면 지금 이제 여기 나스닥인데 옆에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11월에 나온 뉴스예요. 박스피에 지친 동학개미들. 제가 이 뉴스 보고 미국 주식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학개미들이 다 떠나서 미국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국 외화증권 투자 잔액 총액인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11월. 그 다음 비트코인도 너무 좋을 때예요. 그때 비트코인도 뭐 사상 최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23% 올랐는데 코스피 3.7. 그 뉴스 나올 때가 여기예요. 예.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더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보다. 코스피는 이미 이때 어디 있었냐면 코스피는 여기가 있었어요. 지금 코스피 그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좀 올라갔다 빠진 건 있지만 비슷해요. 지수는 사실은. 예, 별로 빠진 건 없어요. 옆으로 갔는데 나스닥은 16%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코스피 팔고 만약에 나스닥 저기로 꼭지에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물론 코스피 들어가신 분도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이게 엇박자 타신 분은 지금 2배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왜냐면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서학개미들은 다 돈 벌고 동학개미는 맨날 깨먹고 이러니까 뒤늦게 이제 저걸로 갈아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역시 쏠림 현상인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젊은 분들은 지금 이게 토론방 가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반토막 났어요. 2달 만에 정확히 반토막 났어요. 예. 근데 비트코인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게 결국엔 이제 너무 쏠림 현상. 안 되는 걸 팔고 자꾸 가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큰 수익은요, 남들이 그러니까 관심 없는 데서 큰 수익이 나는 거지, 이미 이제 인기 있는 기업에서는 큰 수익 나기가 힘들어요. 주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꾸 주가를 맞추려고 그래요. 단기 주가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 주가 맞추는 거 장기 주가는 맞춰도 되는데, 자꾸만 지금 내일 주가, 내일 모레 주가를 맞추려고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주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단기 매매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흐름에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갈지를 차트나 수급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약간 확률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거를 옛날에 맞추려고 노력도 해봤으니까 패턴들은 있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엔 돈을 계속 까먹더라고요. 벌었다 까먹었다. 예. 결국엔 이게 짐 크레이머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CNBC의 유명한 이제 앵커인데, 이 사람도 얘기했거든요.
하락론자, 황소는 강세론자예요. 둘 다 돈을 벌어요. 근데 저 돼지는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오르면 이제 올라갑니다. 내리면 이제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 돈을 다 잃는데요. 그러니까 맞추지 마세요. 워런 버핏도 저거 아무 부질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기 주가 절대 맞출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실수들은 아마 근데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요 저런 실수를 하게 돼요. 사람이 진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 경험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경험을 해봐야 또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도 없는데 그런 거 하다가 정말 큰 손해 보거든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소액으로 하는 게 맞아요. 천천히 투자하시면서 저런 많이 한 반토막도 나보고 진짜 그렇게 돼요. 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근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보활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사이트를 뭐 홍보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플래닛이라고 저 맨 위에 주소 적어놨는데 이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무료 쓰셔도 좋아요. 무료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되게 힘든 게 숫자로 보니까 되게 막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긴 좋은 게 이렇게 그래프로 다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요게 주가고 이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왜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지 명확하죠. 매출액, 그다음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돈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냈냐, 이익 내는 비율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산 총계 얼마나 돈을 모았냐, 매출 늘어나고. 지금 주가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저렇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양디지탁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반도체가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이렇게 회로를 막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 조그만 칩들이 하나씩 있어요. 회로를 그리면 웨이퍼 그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잘라서 그걸 이제 반도체로 이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다 이 웨이퍼를 회로를 딱 해가지고 반도체를 요걸 하나 기판을 만드는 거를 전공정이라 그러고 이 회로를 그린 다음에 조그만 그 반도체 칩이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걸 잘라내는 거를 후공정이라 그래요. 잘라낸 다음에 기판이 있어요. 기판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검사해서 얘 제대로 만들었나?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 탁 넣잖아요. 스마트폰하고. 그게 마지막 후공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후공정 시장이 커지는데 그 후공정 그러니까 후공정 서비스를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한양디지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로 보시면 좋겠고, 이 회사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냥 평범한 기업에서 이게 주가거든요. 시총도 작고 뭐 그냥 그랬어요. 매출도 보세요. 좀 늘었다가 분기 매출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갑자기 매출이 딱 튑니다. 엄청나게 이게 점프를 하죠. 예. 근데도 사실 주가는 별로 안 갔어요. 당시에도. 근데 그걸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이 작년 여름이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 8월에요. 점프합니다. 근데 주가는 미리 알아챘어요. 이 기업 이제 누군가 탐방도 갔다 왔겠죠. 움직입니다. 뻥뻥 터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수직 상승했어요. 장이 안 좋은데 이 기업의 주가는 그냥 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주가라는 건요, 절대 그냥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급이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또 시장 안 좋은 것처럼 어떤 수급 이런 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아니면 뉴스 같은 거. DLENC란 기업이 갑자기 사실은 대리 마크로빌이 그게 진짜로 뭔가 어떤 건물이 붕괴된 건 아닌데 요새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건물 흔들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7% 빠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안전진단 결과 아무 이상 없는데도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단기로는 급등락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게 실적이거든요. 기업이 돈만 벌면 올라가요. 예. 근데 그걸 캐치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요게 이제 영업이익이거든요. 적자도 났었어요, 막. 주가 안 가죠. 적자 나는 기업을 누가 사겠어요? 예, 계속 적자. 여기 이때 갑자기 이익도 나지만, 근데 영업이익이 점프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주가 오르고,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익률, 마진도 급격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뭔가 바뀐 거예요. 뭔가가. 엄청난 지금,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이익도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발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찾았는데 궁금해요. 어떤 지금 상황인지 실적이. 근데 숫자로 보면 잘 안 들어오니까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 요쪽에 여기 다 있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가 여기 이런 항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 찾아서 아니면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해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하시면 되게 좀 보기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양 디지텍이 이제 이게 뭐냐면 용어는 알아두시면 돼요. 잉여 현금 흐름도 거기 나오는데 설비 투자 다 하고 남은 돈. 그러니까 회사가 공장을 지으면은 막 적자 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다가 갑자기 지금 이익이 많이 나니까 현금 흐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공장은 지어놨고 돈은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 돈, 이 돈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배당을 줘요. 이거 없으면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순부채 비율이 뭐냐면은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갚아야 되는 부채 있잖아요. 그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 부채가 많아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부채도 있는데, 그러니까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 회사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예, 부채 비율이 여기.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현금 가지고 돈을 갚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부채를. 예. 그러니까 순부채 비율은 마이너스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회사가 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을 평가하는 거죠. 매출액은 지금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주당 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좋고 부채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합격이죠, 사실 이런 기업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기업을 분석할 때 이걸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보실 때 여기 있는 요 사이트에 뭐가 있냐면은 PBR 밴드라는 게 있어요. PBR 밴드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 유료긴 해요. 근데 이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2022년 12월이 뭐냐면 올해 전망이에요. 근데 올해는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무료는 여기까지만 제공되고 유료는 여기까지 제공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 SK하이닉스는 그 반도체인데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가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라는 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이런 기업은 PBR로 보셔야 돼요. 자기 자산 가치에 비해서 몇 배에 거래되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밴드가 있어요. 5개예요. 여기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 왔다 갔다 하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만 가면 막힙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여기 한번 찍고, 예, 여기 또 내려왔다 오고. 근데 여기 주가가 여기 제대로 표시는 안 되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하이닉스가 93,000원이 최하단이에요. 올해 기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93,000원이에요. 그럼 하이닉스가 이번에 얼마까지 갔다 왔냐면 91,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가 설사 최악의 업황이 와도 여긴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는 91,000원까지가 아니라 93,000원이니까 95,000원 밑에선 그냥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되게 원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반도체를. 그분도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PBR 밴드상 지금 최하단이니까 지금 주식 사야 된다, 그냥. 예, 물려도 사야 된다. 업황은 안 좋아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91,000원에서 주가가 13만 원까지 갔잖아요. 40%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중간까지 가요. 예, 여기 중간이 제가 알기로는 12만 5천 원이에요. 거기 가면 한번 팔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제 PBR 저점이 여기였고 중간값이 저기예요. 예. 근데 진짜로 이제 저기 찍고 딱 빠지긴 하지만,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런 걸 가지고 내가 그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차트 보고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저 PBR이나 PBR 과거 데이터를 보고. 근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니까 하이닉스는 이 사이클을 타요. 경기가 이게 순환하는 기업은 PBR로 보시는 게 좋고, 반면에 일반적인 회사들은 PER로 보셔야 돼요.
이게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좀 약간 성장주죠. 그 롯데그룹의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주는 IT 기업인데, 그러니까 사이클은 없어요. 사이클이 아니라 꾸준한데 이 기업은 PER인데 보시면 이것도 5개입니다. 근데 최하단부가 11.58배. 제가 이제 여기서 2022년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 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37,558원이에요. 여기가. 바닥은 여기겠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롯데정보통신이 거기까지 왔었어요. 거기 더 깨고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죠, 주가가. 더 내려갔어요.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37,000원 왔으니까 샀어요. 물릴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는 것까지. 예. 근데 적어도 비싸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오는데 저 PER 중간값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중간값에서 한번 만나요. 최상단도 가고. 이거는 이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난 여기서 여기. 예. 근데 여기 상단까지 가려면 회사가 진짜로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할 때 가는 거고, 저걸 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거에 연연하실 필요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나는 그냥 대충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거보다도 저런 지표를 이용하시면 좀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37,000원에 사서 들고 있다면 중간값이 51,000원이 나와요. 그럼 나는 이제 저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까지 가겠지가 아니라 한번 저기까지는 들고 가보자. 이제 물론 이제 회사가 다시 실적이 안 좋아지고 또 이상한 뭐 안 좋은 뭐 흐름이 나온다면 그 전에라도 잘라야 되겠지만 저런 걸 가지고 내가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내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아까 제가 플래닛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되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가 궁금하면 네이버에 치면 여기 이제 재무정보 이거 딱 누르시면 삼성전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이 종목 분석 보시면 돼요. 요거 딱 클릭하면 기업 현황 나오고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예,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이게 재무제표 나와요. 아까 플래닛을 이거는 그래프로 해준 거고, 이제 네이버는 요거 그래픽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이렇게 240조, 230조, 270조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요거는 알고 있어야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이것도 안 봐요. 안 보고 적자 난 걸 막 투자를 해요. 남이 막 누가 알려줬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나면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해 보면서 좀 약간 답답했던 게 이거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예. 적자가 나고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적어도 여기 네이버만 들어가도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 좀 공부하시면 좀 더 보기 수월하시겠지만 적어도 저 정도만큼은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예.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리고 뭐 주당 순이익, PER, BPS, 뭐 PBR 이것도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 많이 뭐 어떤 용어인지는 아실 거예요. 예, 한 주당 얼마 이익을 내고 지금 13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순 자산 가치, PBR은 몇 배고,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8배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보다 좀 비싸죠, 사실. 사업부가 좀 약간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숫자로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좀 숫자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기업의 좀 공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공시 아마 많이들 안 보실 거예요.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꼭 보셔야 되고, 어쨌든 투자자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다 알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뭐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뭐 카카오가 옛날에 액면 분할했었죠. 그것도 당연히 공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되게 좋죠.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안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전자공시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뭐 사업보고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반기보고서는 이거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다음 분기보고서는 이제 1분기, 3분기. 그러니까 1분기하고 3분기는 분기보고서 실적을 내고요. 2분기는 반기, 1, 2분기 합쳐서. 사업보고서는 이제 1년 다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다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분공시, 임원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 1년에 한 번. 이 회사 이번에 오스테인 플란트가 어쨌든 그 횡령을 저질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이제 감사 보고서를 3월 달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상장 폐지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되게 많아요. 뭐 배당, 유상증자 모든 걸 하는데 근데 그 전자공시 사이트는 어쨌든 네이버에 이렇게 딱 그 검색을 하시면 저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딱 뜨고 주로 이제 전자공시 맨 위쪽에 메뉴가 나오잖아요. 요거 누르면 공시 통합 검색이라고 있어요. 저거를 클릭해서 거기서 검색하시면 되게 좋아요. 예.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설 투자, 저는 시설 투자 매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간이고 시설 투자, 이 보고서명에 쓰면 돼요, 실제. 검색을 딱 하면 이렇게 떠요, 밑에. 그 기간 동안 시설 투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놀랬던 기업이 심택이 신규 시설 투자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 반도체를 여기 패키지에 딱 꽂아야 되거든요. 패키지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런 노트북에 딱 이렇게 조립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쪽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심택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 신규 시설 투자를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누구한테 수주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엄청나게 그 업황이 좋으니까 아니 회사가 몇백억, 몇천억에 달하는 돈을 그냥 공장을 짓진 않아요. 돈 벌려고 짓는 건데 누구한테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시설 투자 공시는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시설 투자, 아까 제가 요게 검색할 때 이대로 쓰시면 돼요. 단일 판매, 그 다음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요게 뭐냐면 요건 M&A 공시를 요렇게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써요. 예. 그래서 전자공시에 M&A 쓰면 절대 안 나오니까 요걸 꼭 써주셔야 돼요. 요것만 그러니까 요게 앞에 타법인 주식만 딱 쓰잖아요. 저 검색창에. 그러면 떠요, 옆에. 그럼 그 중에 골라서 딱 클릭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로 이제 저도 발견했던 기업인데, 그 대보마그네틱이 사실은 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이상했던 게 저는 공급계약 공시도 계속 체크하거든요. 매일 끝나면. 근데 이상하게 대보마그네틱이 이제 9월 달부터 보니까 10월도 그렇고 연달아,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때. 아니, 공시가 연달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회사 왜 이렇게 그 공급 계약은 뭐냐면 수주한 거예요, 수주 공시. 장비 회사거든요. 왜 이렇게 수주가 많지? 그 좀 의아했죠, 당시에. 근데 이제 이 회사 보시면 제가 하나만 이제 꺼내 본 거예요. 전자석 탈철기 공급 계약. 아마 이거 적어보면 저게 도대체 뭐야? 탈철기가 뭐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모르면 회사에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그래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이제 보실 때 계약 금액이 48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 매출액이 1년에 157억이에요. 157억인데 1년 매출이 48억짜리를 딱 수주를 따낸 거예요. 30%.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뭐죠? 여기 나와 있죠. 2차 전지 장비. 아, 이거 2차 전지구나. 근데 2차 전지는 아시겠지만 전기차 때문에 엄청 좋을 때잖아요. 예. 근데 어디예요? 중국이 제일 많이 커요, 지금. 중국이 전기차 1등이잖아요, 지금. 엄청 성장하는데 중국에 2차 전지 장비를 판매했는데 30%나 되는데 저게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끝도 없이. 예. 근데 이제 내가 모르니까 회사에 전화해봐도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 아까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 여기 보면은 나와요. 회사에.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걸 찾으면 돼요.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 중에. 근데 그때가 3분기 때니까 분기 보고서 찾으면 돼요. 분기 보고서 여기 공시통합 검색 들어가서 여기다 보고서명에 분기 보고서 써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분기 보고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목차에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제 딱 나와요, 옆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다. 다 친절히 알려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자장
자장으로 철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탈철이 뭐냐면 철을 제거하는 거예요. 철을 없앤다. 예. 그럼 왜 철을 왜 없애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전자석 탈철기입니다. 당사의 EMF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유가 2차 전지의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극재 소재에 함유된 미량의 철을 제거한다. 무슨 얘기냐면 철이 있으면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LG화학도 막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철이 들어가면 위험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저거 없애주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당사는 업력이 45년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죠. 예. 그리고 이게 자세히 나온 거예요. 전자석 탈철계 주요. 예. 미량의 철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나온 게 뭐냐면 건식과 습식도 나와 있어요. 이 회사는 두 개 다예요. 건식, 분말 형태. 요건 이제 슬러리 상태, 약간 액체 같은 거죠. 예. 그런 건데 둘 다 필요한데, 건식은 일본과 경쟁하고요. 습식은 혼자 하고 있어요. 당사만 유일하게. 둘 다예요. 근데 습식이 훨씬 어렵대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밑에도 나와 있어요. 극소량의 철만 탈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 이 회사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데 저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마그네틱 혼자만 한다. 그러면 이거 읽는 순간 답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만 이건 뭐죠?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수주를 따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 현실로 된 거죠. 근데 주가는 어땠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도 좀 너무 이상했던 게요. 이때 막 10월, 11월에 수주가 집중됐잖아요. 주가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얘 왜 안 가지? 이렇게 수주를 많이 따내는데. 근데 그때는 왜 안 갔냐면 일단 시장이 안 좋았고 거기다 2차 전지 소재만 갔어요. 장비는 인정을 안 했어요. 시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재만 본 거예요. 에코프로 BM 그냥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첨보. 근데 그때 주가 엄청 비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2차 전지 소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너무 비쌀 때니까. 근데 장비 회사들은 주가가, 저도 이제 장비를 그때 당시에 너무 안 가서 가격은 괜찮아 보이고 저렇게 수주가 나오는데, 근데 주가가, 그러니까 저 때가 왜 힘드냐면요. 내가 저런 걸 발굴을 해도 안 가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고 있다가 던져버려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하면 사게 돼요, 사람이. 내가 잘못 봤다. 시장은 저걸 보는데 왜 나는 나 혼자 저걸 보고 있지? 근데 본인이 맞는 건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수주는요, 절대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저게 나중에 다 매출로 다 꽂혀요. 무조건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거 다 계산해 봤더니 전체 매출의 100%가 넘는 거예요. 1년치 수주를 다 떼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갑자기 12월 딱 되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 대부마그네틱의 증권사 보고서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2차 전지에서는 제가 느낀 건데 2차 전지 소부장에서는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이 보고서를 딱 쓴 거예요. 실제로. 그러더니 진짜 주가가 이때부터 했어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업에 관심이 없을 때였고, 저는 이제 전자공시로 보긴 봤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때인데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니까 갑자기 관심이 확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진짜 괜찮네? 그러더니 이제 공시 계속 나오면서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주가 날라갔고,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공장 지으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공장 처음 지을 때는. 장비주가 얘만 간 게 아니라 다 날라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장비주 물려있던 분들이 그나마 좀 안도한 거죠. 거의 심지어 반토막 난 것도 있어요. 근데 반토막 난 게 불과 한 달 만에 다 회복된 거예요. 예, 근데 2차 전지 소재는 급락해 버리고,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만큼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게, 저걸 알면서도 내가 견뎌야 되거든요.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장비 들어가서 바보 된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1월 이 급락장에 웃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순식간이에요, 진짜. 저 대부마그네틱도. 근데 이게 그냥 누가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공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도 있고 제가 시설 투자로 발굴했던 종목이 그 대덕전자라는 기업도 있어요. 아까 심택도 그러니까 자주 봐보세요. 그 전자공시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전자공시 보실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왔으면 내가 한번 메모를 반드시 해놓고 그 기업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 계속 관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자석 탈철기 시장을 이 회사가 어쨌든 만드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커지니까 전방 산업이 커지니까 시장 커지겠구나. 그거를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알면은 훨씬 더 이제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런 거 발굴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다만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적어도 한두 개 기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두려우면 단 10주라도 사보세요. 예. 그래서 1년 정도 그걸 경험을 하면요. 나중에 내가 물량을 많이 실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저는 정말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안 적어드렸지만 그 지난주에 좀 나왔던 그 공시 중에서 덕산테크피아라고 있어요. 덕산테크피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 아니 그 반도체 소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그래서 업황 좋은데 그 회사가 뭘 갑자기 공시를 했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있어요. 뭐냐면은 2차 전지의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냥 이거를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해액이 있어요. 전해액. 물질인데 전해액에 첨가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전해액 성능을 높여줘요. 그 첨가제를 하는 회사가 첨보예요. 첨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덕산테크피아가 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설비 투자 공시를 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예. 근데 그 기업도 사실 아까 그 주민우 연구원님이 얼마 전에 보고서를 썼던 기업인데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2차 전지 첨가제까지 만든다고? 근데 그것도 금액이 되게 크고 그 회사가 아마 이제 그 한 회사에 아마 수주를 아마 받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건 비밀 유지니까. 근데 그렇게 대규모 투자했다는 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기업은 2차 반도체만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소재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주가 또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자공시 통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실제.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덕산테크피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저 전자공시에서 어떤 공시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다시 사업보고서 들어가서 분기보고서 덕산테크피아를 자세히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매일 하는 게 이거 보는 거래잖아요. 예, 이거 본대요. 자기 하는 일, 자기는 증권사 보고서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대요. 그냥 본인은. 그 워런 버핏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미국은 사실 그 증권사 보고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비싸요. 다 유료고. 근데 우리나라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고서를 보세요. 한국은 되게 정보 얻기가 좋으니까. 근데 저런 걸 통해서 꼭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하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증시 리뷰 좀 해버리면 참 우리 한국 이게 작년 11월까지만 제가 좀 데이터를 쓴 건데 요게 S&P 500이고요. 저 위로 가 있죠. 저 S&P 500은 지금 빠졌지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저 S&P 500이 저 위로 갈 때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답답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보시면 이때는 정말 최고였죠. 지금 1월달하고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게 역대 최대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애플카에다 뭐 개인 투자분들 엄청 주식 사고 막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고 근데 갑자기 2월 3월부터 금리가 급등하더니 증시가 급락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막 늘어나고 그때는 좀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4월에서 6월에 이제 엄청나게 좋은 장이 오는데 그때 왜 좋았냐면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백신 접종자. 이제 우리 드디어 코로나 탈출하는구나. 모든 게 정상이겠구나.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이때 포스코가 급등할 때입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질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이제 랠리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에코프로비엠,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이제 반대로 빠질 때예요.
이제 자리를 내준 거죠. 그리고 그때 갔던 기업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리오프닝 테마주들. 아, 이제 우리 드디어 여행 가는구나. 예. 그래 저렇게 올라가다가 7월부터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대형 기업들의 IPO.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때 모건 스탠리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잘못된 의견이었는데 당시에 그게 그 논리가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6만 원까지 가고 금리도 급락. 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때 델타 변이 나올 때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 떨어지고 경기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막 경기 민감주 폭락하고 반도체 급락하고 예. 난리가 아니었죠. 한국은행은 갑자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기 시작하고 모든 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또 이 중국 경기가 또 갑자기 그 헝다가 이제 부도난다. 헝다 부도, 오미크론 터지고 뭐 너무 안 좋았죠. 뭐 갑자기 이익 추정치 하향되고 물가는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 최악인데 미국은 갔어요. 예. 근데 이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드라마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성장 있죠. 금리가 오르건, 아니, 금리가 어떻게 되건,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건 말건, 수출이 부진하건 말건, 이거 아무 상관없는 기업들. 그냥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주가 올라갔고, 한국도 그때 위메이드가 10배 갔잖아요. NFT 게임 대박. 위메이드가 NFT 게임으로 대박이 났는데, 그게 원자재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반도체 경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유로운 기업들로 돈이 그냥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10배씩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좀 나왔던 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흐름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완전히 상황이 좀 반대로 바뀌긴 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식 시장을 볼 때, 이건 기업도 기업인데, 주식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금리예요, 금리. 국채금리. 이건 워런 버핏이 실제 했던 얘기예요. 국채금리는 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중력. 중력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예. 모든 자산을 다 빨아들이는데, 국채는 원금이 보장된 자산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예. 정부가 만기 10년짜리면 지금 만기 10년짜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1.8%예요. 매년 1.8% 이자를 매년 주면서 10년 후에는 원금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국채금리잖아요. 국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장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안전해요. 그래서 국채금리를 우리가 안전자산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가요. 원금이 보장된 게. 그러면 다른 자산, 위험자산은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애가 갑자기 수익률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은 일로 가요. 그러면 위험한 거, 얘는 원금 보존도 안 되는데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 테슬라 PER이 100배거든요. 100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PER의 역수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가 1.8%예요. 근데 그 테슬라는 PER이 100배죠. 100을 역수로 계산해 보세요. 1 나누기 100. 그러면 몇이죠? 1% 나오죠. 국채보다 테슬라 수익률이 1%로 더 낮아요. 그러면 국채를 사지 누가 테슬라 살겠어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PER이 높은 기업일수록 국채금리가 이렇게 딱 오르잖아요. 이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얘는 망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위험한데 국채는 원금이 보존돼 있고 그래서 이 고성장주가 막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성장주는 퍼가 보통 50배가 넘거든요. PER 50이면 2% 수익률이. 예. 국채금리랑 비슷해요. 그럼 사람들은 위험한 거 팔자.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오른 데다가 나 국채로 갈래.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국채가 막 오르니까. 근데 은행주는 근데 왜 또 다르냐면 우리 한국의 은행주들은 PER이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눠보세요. 1 나누기 5를 해보세요. 20%잖아요, 수익률이. 그럼 국채가 2%예요. 20%. 국채가 3% 가요. 얘는 20%. 그냥 위에서 3% 가도 별 그게 없는 거예요. 얘는 은행은 20%인데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보통 가치주가 오른다고 하는 게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훨씬 이제 수익률 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치주들은 또 싸니까. 그래서 저런 이제 국채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도 바뀌고 시장도 뭐 이렇게 문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나타낸 거. 이게 요게 있죠. 봉으로 된 거. 요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예요. 요게 요 금리인데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유니티란 기업이에요. 유니티가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게임 만들 때 소프트웨어. 성장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때는 어떨 때냐면 이제 2020년 12월이니까 막 그 코로나 한참일 때 막 성장주들 막 날아갈 때죠. 막 그냥 솟았어요. 근데 갑자기 물론 금리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닌데 금리가 갑자기 작년 2월부터요. 국채 금리가 튀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경기가 좋아질 거고 이제 백신 접종 될 거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뻥 튑니다. 어떻게 돼? 유니티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뭐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빠져버려요. 시장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예, 근데 요게 뭐죠? 포스코예요. 경기 민감주, 흔히 가치주.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기업. 이때는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올랐어요. 물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물가가 낮을 때니까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이제 움직여요. 포스코가 좀 약간 뒤늦게 갔죠. 포스코가 이때 15만 원에서 40만 원 간 거예요. 이 무거운 주식이. 이 금리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렇게 그때 유니티는 그냥 바닥에 처박혀 있었죠. 완전히.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항상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꼭 보는 게 좋아요. 흐름을. 매일매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게 KB금융이거든요. 국민은행. 예. 국민은행은 근데 별 변동 없죠. 예. 왜냐하면 그때 국채 금리를 올려도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니까 전 세계가 여전히 그래도 돈은 풀 때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긴축할 때 보통 은행주들이 좀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은행도 그때 괜찮았어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랐죠. 오르기는. 예. 포스코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을 뿐이지.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대요. 갑자기 델타 변이 생기고 금리가 급락을 해서 무너져요. 포스코가 안 가요. 포스코가 이때 역대 최대 실적 낼 때입니다. 안 가요. 이때보다 여기가 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빠져요. 예,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포스코 주가는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비리비리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 금리가 또 떨어지고 나니까 유니티 주가가 이제 움직였던 거죠, 한번. 예, 여기서 금리 꺾이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이때. 물론 이제 금리의 절대 레벨과 뭐 동행하는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제 될 때죠, 이때가. 위드 코로나 이제 한다 그래서 한번 금리가 또 한번 뻥 뛸 때예요, 당시에. 예. 그래서 그때 가치주 또 한번 튀고, KB금융도 한번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오미크론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강. 이때는 이제 포스코도 밑으로 이제 급락할 때고, 경기 안 좋아지고, 이때 이제 물가 오를 때, 물가, 오미크론, 막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 온갖 악재 나오니까 유니티가 이제 튀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렇게. 예. 근데 보세요. 잠깐 튀었다가 예전보다는 금리 레벨이 훨씬 더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금리 레벨에 비해서. 예. 그리고 이 금리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물가나 미국의 긴축,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앞으로 3번, 4번 올립니다. 막 이러니까 국채 금리가 저 위로 하늘로 솟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니티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사실은.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너무 오버했던 거죠, 저기서. 예. 근데 은행주는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이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좀 너무 평평해서 그런데. 근데 이때 금리는 올라갔는데 왜 포스코는 왜 안 가요? 포스코는 안 가요. 금리 똑같이 더 올라갔는데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서. 저거는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랑 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것 같아서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금리는 앞으로 쉽게 안 내려와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돈 푸는 거 줄일 테니까. 물가 잡아야 되거든요.
물가를 잡는 방법은 돈 푼 거 줄이면 돼요. 그럼 잡혀요. 그 잡힐 때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강도 높게 긴축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시장이 괜찮아지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경기만 좋아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올해 오미크론이 빨리 좀 잡혀야 돼요. 오미크론이 잡혀서 경기가 3월부터 영국도 오미크론이고 뭐고 그냥 마스크 다 벗어버린대요. 선언했잖아요. 3월부터 우리 다 정상화한다. 이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하반기엔 경기가 좋아져요. 그럼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시장이 견뎌요. 그럼 경기 민감주 포스코가 날아가요. 그때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감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일단 오른 게 없잖아요. 주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버리면 안 되는 게 저는 하반기엔 경기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미크론이 계속 1년 내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못 가요. 그건 제가 맞출 능력은 안 되지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가 정상화되고 공장도 가동되고 이러고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 지금 돈 풀잖아요. 예. 중국은 돈 풀기 시작했어요. 그럼 경기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거든요. 하반기는. 그게 되면 경기 민감주도 굉장히 한번 크게 오를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주나 보험주만 가는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에 좀 크게 영향 안 받는 그런 금융주는 좋은데 경기 민감 가치주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증시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이미 긴축이나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미크론이 언제쯤 완화되느냐, 확진자 줄고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되면은 시장도 진짜 빨리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때 아까 정리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1월까지는 금리가 약세, 경기 안 좋으니까 예,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그러니까 성장주는 금리가 낮을 때 좋아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성장주 경기 안 좋은데 성장하는 기업은 더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좋지? 경기 안 좋은데 더 쏠리죠. 근데 이제 작년 2월부터 5월까지는 경기가 회복되겠지. 회복된 건 사실 아닌데 회복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강했고 금리도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 10월하고 11월은 너무 힘든 장인데 그때는 금리가 꺾일 텐데 오미크론 또 물가 상승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랑 관련이 하나도 없는 메타버스 그리고 그때는 돈을 여전히 많이 풀 때잖아요. 돈은 여전히 유동성 풍부하니까 성장주로 다시 쏠렸어요. 저런 거랑 상관이 없는 성장주로. 예. 그래서 당시에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사실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스토리를 입혀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10배씩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갑자기 바뀌었죠. 금리가 급등하고 물가 오르죠. 긴축하죠. 유동성은 줄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갈 수가 없어요. 성장주에 하나도 지금 맞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성장주 급락. 경기가 둔화되니까 민감주도 안 가요. 그러니까 뭐가 가냐면 저 은행 보험주. 금리 올라갈 때 수혜주. 그 다음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 오를 때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이 올라가요. 예. 대표적인 게 라면 회사. 라면 올려버렸잖아요, 가격. 근데 라면 안 먹을 거예요. 뭐 100원 올랐다고 다 먹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라면. 그리고 아예 이런 거랑 상관없이 설비 투자 늘어나는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이거는 이쪽과 상관없이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를 왜 여기다 적어드렸냐면요. 이 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는데 물가 상승의 이유가 사실 딱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딱 세 가지만 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 그러니까 이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를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생수가 지금 100개 있었는데 갑자기 5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면. 이 물값은 갑자기 2배가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물가 상승은.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겹쳐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작년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돈 푼 거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수요가 많았어요. 가짜 수요. 재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유통상에서 100개 시킬 걸 200개 시켜버린 거예요. 더 많이 시켜버린 거예요. 가짜 수. 근데 가짜 수요는 앞으로 빠질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물가 완화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공급이 없어요. 아니, 공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자꾸만 이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는 물가는 반드시 잡힌다고 봐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돈 푼 거 줄일 거고 가수요 해소되죠. 거기다가 오미크론 좀 완화되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생산 늘릴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기업은 무조건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거 채워 넣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100개의 재고를 갖고 있었으면 이제 200개 갖고 있게 돼요. 현대차도. 반도체가 부족했어요. 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공급이 만약에 확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자연스럽게 꺾여요. 그래서 하반기에 누구죠? 파월 연준의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 올려야 되지만 하반기 지나면 안정화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장이 좋다가 아니라 하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물가 안정화되고 경기 좋아지는 거. 그럼 주가 언제부터 움직일 거예요? 몇 달 전에 움직여요. 그러면 3월 말에 3월 중순 정도에 FOMC가 열려요. 그때 미국이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나면 이제 악재가 반영되는 데다가 만약에 7월, 8월, 9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물가 안정, 경기 회복 시나리오가 나오면 주가가 3개월 전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4월, 5월, 6월은 굉장히 강한 장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이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반영이면 항상 돼요, 주가는. 예.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로 7, 8, 9월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좋아요, 그게. 그럼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막상 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주가 다시 폭락해요. 그렇게 돼요, 사실. 주가라는.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고물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또 많이 하면 돼요. 투자 많이 해서 공급 늘리면 물가 완화돼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일 부족한 게 뭐죠? 반도체. 그러니까 장비주 좋고 지금 배터리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전기차 아직은 별로 없지만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많은 차가 다 전기차로 바뀔 텐데 거기에 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이제 수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증시가 안 좋아도 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단단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트렌드 그냥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요거 말고도 되게 찾아보면 더 많지만 일단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공급,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급 부족,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변화가 되고 또 리오프닝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고 에너지 패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K 콘텐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도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PER은 이제 몇 배에 거래되냐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이익 대비. 근데 주가는 공식을 하면 요게 요렇게 가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예. EPS는 주당 순이익은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저게 EPS가 올라가는 방법은 그 자사주 소각하면 EPS가 올라가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네, 그것도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EPS가 자꾸 올라가는 게 주식수를 자꾸만 줄여버려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늘리니까 좀 그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EPS는 그렇게 이익이 늘거나 주식수가 줄면 되고 PER은 사실은 이제 지 맘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의 심리예요. 얘는 10배, 테슬라는 100배. 현대차는 PER이 7배인데 테슬라는 100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이죠. 테슬라는 전기차 1등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고 성장을 하는데 확장까지 해요. 막 인공지능 만들죠. 자율주행하죠. 우주산업하죠. 태양광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CEO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속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테슬라는 이 모든 걸 잘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돈도 중요해요. 돈이 많이 풀리면 PER을 올려줘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도와주죠. 그래서 유동성에 이제는 기대면 안 돼요. PER을 보실 때 이제 이것만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작년에 덱스터란 기업이 주가가 한 10배 올랐거든요. 예. 근데 유동성이 꺾이는 장이면요. 그렇게 못 올라요. 근데 주가가 5배까지 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ETF 때문에. ETF에 메타버스 ETF 얘가 들어가니까 ETF에 메타버스 ETF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더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업 가치랑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부러졌으니까. 근데 유동성도 어쨌든 무시 못 하는데 올해는 요걸 보지 마세요. 올해 유동성은 어쨌든 작년보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EPS, 이익이 느는지, 그 다음에 주식수가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PER, 성장하는지, 지속성을 보이는지. 성장을 계속 지속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이번만 성장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회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저런 이제 저런 이제 의료기기 제품을 만약에 뭐 납품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번에만 딱 납품하고 끝났다. 그럼 그 기업은 그냥 그걸로 끝이죠. 주가 잠깐 반영하고. 근데 저거를 앞으로 5년, 10년 계속 납품을 하는데 새로운 제품이 또 만들어져서 계속 늘어난다. 이런 거에 대한 지속성이 있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우리가 올해는 좀 투자하실 때 체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내용은 좀 그 기업 분석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물가는 오르잖아요. 이건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이제 완화되더라도 옛날보다 어쨌든 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라면 가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올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빠지는 건 절대 없어요. 자동차 가격도 마찬가지. 한 번 올리면 끝. 자동차 신차 가격은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뭐 떡볶이, 호텔 뷔페 뭐 안 오르는 게 없고, 거기다가 저게 그린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탄소 제로의 역설이 뭐냐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안 써야 돼요. 석탄, 석유 안 쓰니까 얘네들 가격이 급등을 해요. 갑자기 생산을 안 하니까,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안 써요? 예,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당장 태양광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가격이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를 가격을 정가시켜야 되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면 이 기업이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그만큼 올려서 내가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은 돈을 벌겠지만 그걸 못하는 기업들은 망하는 거예요. 적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올해 투자하실 때는 저런 인플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를 정가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항상 고민을 해보세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가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400원. 아메리카노. 4,100원에서 4,500원. 그래도 마시잖아요, 다. 예, 스타벅스. 그래도 비싸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쟁사는 뭐 4,900원도 많으니까. 근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누구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 기업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죠?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건 금리 안 올릴 수가 없고, 일단 3차례 아니면 4차례, 우리나라는 벌써 3번 올렸고 한국은 벌써 3번이나 올렸고요. 1.25까지 됐어요. 이게 좀 예전 뉴스니까. 미국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겠죠. 그리고 자산 매입도 줄여요. 유동성이 주는 거예요. 네. 요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기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받는 기업들도 우리가 당연히 올해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우리가 은행 보험주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하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얘기인데 워런 버핏이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인플레이션 오면 자산 가치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거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하는 거. 뭐냐면 인플레이션요, 현금 가치를 떨어뜨려요. 내가 지금 월급을 뭐 만약에 500만 원 받는데 인플레가 오면요, 내일은 4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이. 왜냐면 내가 인플레라는 게 뭐죠? 이게 오늘 1,000원 했는데 내일 1,100원이에요. 석 달 후에 2,000원이 됐어요. 그럼 나의 1,000원은, 내가 이거 사려고 했던 1,000원이 가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예, 그게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500만 원 벌었으면 월급을 600으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게. 근데 보면 그게 쉽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이 최고의 의사나 변호사, 교사면 국가에서, 국가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와도 보호를 해준대요. 거기에 맞게 월급도 올려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면 차선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그런 기업을 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갖고 있지 말고 그런 기업의 회사 지분을 500만 원어치 소유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방어를 해주니까. 화폐 가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20년, 50년 후에도 그 가격을,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와도 1,000원짜리 코카콜라가 1,500원, 2,000원이 돼도 사람들은 마실 거예요. 코카콜라 계속. 예. 그러면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제품 가격 올리면서. 예.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라. 그래서 저기 사람들은 좋아하는 제품을 사는데 여전히 돈을 지불할 거다. 애플이,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요거잖아요. 애플, 코카콜라. 이게 크래프트 하인즈가 그 하인즈 케첩. 예. 그 다음에 이게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주. 요거 실제로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예. 인플레가 와도 무섭지 않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라는 게 아닌데, 이런 기업들을 하나 정도는 내 포트에 넣어놓으란 얘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런 기업을 한두 개 정도는 내 자산의 한 20% 정도로 편입을 해놓으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음식료, 지금 안 좋아요, 사실 음식료도. 왜 그러냐면은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근데 농산물 가격은 이러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올렸어요, 제품가를.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꺾인다, 하반기에. 그럼 제품가는 올려놨죠. 얘가 꺾이면 마진이 확 벌어지죠. 그래서 하반기엔 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거. 농심도, 지금 농심은 수출도 되게 잘 돼요. 지금 라면 수출 엄청 잘 되더라고요. 가격은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료는 저는 시간의 문제다. 인플레 수혜주죠. 그리고 의류회사들. 왜 의류회사들도 괜찮냐면, 의류가 성장은 아닌데, 이런 SJ그룹이 그 칸골 아시죠? 캥거루 모자, 가방. 더 네이처홀딩스는 그 뭐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예. 요 회사들 다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요. 예. 특히 칸골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칸골 키즈 뭐 가방. 엄청 잘 팔리고, F&F는 제가 너무 올라서 안 넣었어요. 사실 F&F가 우리나라에서 이거예요. 예, 의류 브랜드 중에서. 근데 지금 사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은 이제 OEM 회사긴 한데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그 명품 그런 이제 핸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뭐 코치라든가 뭐 그런 제품 만들어주더라고요.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주는 당연히 금리 오르니까, 은행이나 보험주.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오르잖아요, 계속 지금. 예. 그거 가격 전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쟤네들이에요. 원자재가 오르면 얘네는 그냥 바로, 소비재랑은 달라요. 소비재는 한참 있다 반영하는데, 정유회사 가격 오르면 당연히 마진 붙여서 팔죠. 비철금속, 아연 가격, 고려아연. 근데 고려아연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저는 이 회사를 되게 좀 좋게 보는 게요. 돈이 진짜 많고요. 거기다가 아연으로 돈도 많이 벌지만 업황도 좋은데, 2차 전지 동박이 올해 10월부터 생산이 돼요. 2차 전지 소재까지 같이 해요. 그러면 하반기에 더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훨씬 좋은 거죠. 저런 것들은 성장까지 붙으니까. 그래서 저런 요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분석을 해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투자하면 돼요. 재고가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갔다 왔죠. 예, 미국 갔다 와서 여기다 오스틴 옆에 여기다 공장 지어요. 20조짜리. 2024년 가동 목표.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하나 그냥 팁을 드리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왜냐하면 TSMC랑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규모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가 2024년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때 물량이 쏟아져요.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이 생기겠죠. 그럼 업황이 일단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꼭 한번 생각은 해주세요. 영원한 사이클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공장 가동 시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아직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도 투자하고 TSMC는 무려 50조를 투자해요, 반도체. 왜 투자하겠어요?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차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모바일이죠. 모바일은 기본인데 올해 좋아져요. 근데 여기에 AR, VR 나와요.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애플 AR 글래스가 내년에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모바일 기기잖아요. 여기에 반도체 들어가죠. PC에서 자동차, 자율주행차, 컴퓨터죠. 서버, 메타버스 붙잖아요. 메타버스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거 3개였는데 이 밑에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럼 반도체 수요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제가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8만 원 초반부터 좀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7만 원 깨지니까 욕도 많이 먹었죠. 사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빠지냐. 예.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8만 원 한번 찍고는 왔지만 왜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10만 전자까지 기대해보자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냥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 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플이 맥북 만들잖아요. 노트북 만들고 구글도 서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자기 서버 있어요. 엔비디아도 반도체 만들고 퀄컴도 반도체를 만들어요. 아마존도 서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애플이 자기가 스마트폰 칩이나 노트북 칩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M1 칩,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얘는 설계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텔 칩을 받아서 CPU라 그러죠. 이 CPU를 얘한테 받아서 애플이 거기 넣어가지고 노트북을 출시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게. 애플 끝. 그런데 인텔은 자기 혼자 다 만들어요. 자기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해서 넘겨주면 그러니까 인텔 시대였죠. 근데 갑자기 애플이 그거 하고 나서 그러면 자기가 설계하고 누구한테 맡기냐면 처음엔 삼성한테 맡겼어요. 스마트폰 칩을 옛날에. 그 A1 칩이라고 그러죠. 근데 삼성한테 만들었는데 삼성이 경쟁사잖아요. 그것도 있고 TSMC가 후공정 기술 중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그거를 하나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얘네께.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TSMC로. 야, 너네가 해. 삼성 끊어.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TSMC가 이제 그때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애플 물량 따내면서. 근데 보니까 얘네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굳이 애플 걸 왜 받지? 저 TSMC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 설계만 하자. 그게 훨씬 더 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독립을 해요. 여기서 다 탈출해가지고 자기가 설계한 다음에 절로 줘요. 예. 그래서 TSMC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간 겁니다. 지금 삼성보다 더 비싸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면 아까 메타버스도 있고 보세요.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이름 바꿨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이번에 게임사 하나 인수했어요. 왜? 메타버스 하려고. 메타버스를 하려면 자기 칩이 있어야 돼요. 서버에. 엄청난 고사양체. 테슬라 자율주행. 자기가 직접 칩을 해요. 삼성이 만들어줘요. 이거는. 테슬라 거. AR, VR에도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옛날 같으면 인텔이 다 먹었겠죠. 그게 아니에요. 난 우리가 스스로 다 할래. 저 수요가 너무 많은데 자기가 직접 다 만기. 근데 얘네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설계만 해요. 그래서 절로 보내요. AMD는 옛날에 경쟁사거든요. CPU. TSMC에 맡겨요. 그래서 요새 엄청 잘 나가요. 성능이 더 좋아요. 인텔 거보다. 예. 인텔도 엄청난 기업이에요. 정말 인정해야 돼요.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인텔 주가 폭락하고 TSMC 가고. 근데 제가 왜 삼성을 좋게 보냐면 이 회사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10나노, 5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점점 이 단수가 줄어들면 효율이 높아지는데 점점 어려워요. 근데 전 세계에서 7나노 이하를 하는 회사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수요 있죠?
요거는 다 7나노 이하로 해요.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2개예요. 예. 근데 얘 혼자 다 못해요.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로 와요, 점점. 테슬라도 오고, AMD 오고, 퀄컴도 여기다 맡기기 시작해요. 왜냐, 여기로 못 가니까. 그리고 TSMC는 애플만 챙겨줘요, 먼저. 얘네가 열받은 거예요. 예. 얘네 기분이 안 좋아. AMD도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요. 자기네 물량 안 준다고. 예. 그럼 어디로 가요? 대안이 없어요. 삼성한테 줘야 돼요. 근데 삼성이 그런 기회를 못 살렸죠, 그동안.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많이 만들면 이제 개선이 되니까. 그래서 4나노, 이제 3나노까지 가는데 전 세계에 2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 TSMC에만 못 맡기는 게 대만하고 중국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혹시 무슨 일 날까봐. 불안한 거예요. 대만의 공장이 저게 한 전체 물량의 80%가 대만에서 생산돼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좀 분산시키면 훨씬 좋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직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주가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거를 이해하시면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 주가만 보고 안 가니까, 예. 이제 답답해서 막 파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 요 2가지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증설되는 2024년까지는 공급 강의 이슈도 별로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당연히 이제 투자 확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뭐예요?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 때문에. 뭐 다른 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CATL 추월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시총 100조 넘겠죠. 100조 넘고 한 120조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에 여기 공모주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꼭 첫날 한 100조, 120조 가면 파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안 팔잖아요. 이제 팔면 더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팔잖아요. 더 갈 것 같아서. 그럼 계속 못 팔아요. 진짜 못 팝니다. 그러니까 팔 때 팔아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못 팔다가 어느 순간 꺾이거든요. 꺾이면요, 이제 못 팔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그 가격이 딱 보이거든요. 그게 내 원금처럼 보여요. 그럼 거기서 반토막 나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100조 찍으면 절반 파시고 120 찍으면 다 팔면 돼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속 편해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당분간. 예.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게 그 너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요걸 보면서 전기차 배터리 투자 늘어나니까 요런 기업들, 반도체. 요건 그냥 제가 몇 개만 넣어놓은 거예요. 예. 요런 기업들. 아까 한양 디지텍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꼭 해보시고, 2차 전지는 아까 덕산테크코피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장비주 TSI, 뭐 전해액 만드는 엔캠도 있고, 이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바뀌는데 수혜받는 기업들. 자동차가 이제 자율차로 바뀌잖아요. 자율주행차. 네. 테슬라 거예요, 이게.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거. 저 슈퍼컴퓨터로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테슬라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 바뀌잖아요. OLED로. 다 바뀌어요. 삼성이 그래서 이제 LG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 100만 대 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CES에서도 저거 공개했고, 그러니까 OLED TV로 이제 지금 뭐 급격히 바뀌는 건 아닌데, 이제 변화는 시작됐어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웬만한 TV는 다 OLED로 다 거의 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LCD는 점점 사양 산업이죠. 그럼 저 OLED 쪽으로 우리가 붙어야 되겠죠, 투자할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LCD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LG 디스플레이라고 치면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EPS가 올라가죠. 예. 근데 LCD가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많이 팔릴 것 같아요. PER도 올라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주가 계속 가요. 근데 지금 딱 보자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냥 LCD만 한다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LCD만. 극단적으로. EPS 지금 너무 돈 많이 벌었어요. EPS 올라갔는데 LCD에서 이제 OLED로 바뀐대요. 조만간. 그러면 PER이 어떻게 될까요? 지속성이 없잖아요. 이거 사양산업 아니야? 그럼 PER을 옛날에 20배 주던 걸 5배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는 4분의 1 톤이에요. 예.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OLED 만든 거잖아요. 바꿔서.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OLED로 성공하면 LED 디스플레이 PER도 확 올라가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변화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산업하고 그게 펄을 결정을 해요. EPS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LCD 기업은 어쨌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LCD 기업 중에 LCD 기업 하면은 대표적인 게 LED가 들어가요. 거기에 TV에 우리 그 LCD TV에 다 LED 들어가는 거 아시죠? 칩이 광원으로. 근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OLED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LED 기업들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아직은. 서울반도체 주가가 잘 안 가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서울반도체가 그 LCD TV 대박 났을 때 주가 엄청 갔어요. 근데 바뀌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 스마트폰도 이제 바뀌죠. 폴더블 폰. 엄청 팔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없는 게 뭐죠? 이거잖아요. 힌지. 이게 저보다 폈다. 저거 만드는 기업이 대박 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없던 거잖아요, 저거는. 카메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없는 게 저겁니다. 예. 그럼 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폴더블 폰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변화되는 거죠. 폐기물 쓰레기가 바뀌어요. 돈으로 바뀌어요. 이게 폐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정말 안 좋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은 데다가 썩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GS 칼텍스에서 뭘 했냐면 저거 플라스틱 가지고 버려진 거 가지고 저걸 열분해 가지고 석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안 버리는 거죠.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 저 삼성 반도체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걸 현대제철에 보내요. 현대제철 그거 가지고 철강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저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폐기물 인선 ENT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동차 폐차를 하는 회사인데 인선모터스라고 자회사. 이 회사가 자동차를 해체를 해요. 해체해서 다 분해해서 판매를 해요. 철도 나오고 철을 고철이 나오거든요. 그 철판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포스코 같은 데 줘요. 예.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왜 철 스크랩이 왜 좋냐면요. 이 철강이 생산되는 과정이 두 개인데, 그 석탄 있죠. 코크스라 그러는데, 석탄을 가지고 고로라고 있어요. 고로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그 가공을 해가지고 철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철강 품질은 그게 훨씬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요. 석탄을 쓰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전기로라고 있어요. 전기로는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 아까 석탄 그거보단. 그래서 사양 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지금 이제 전기로를 해요. 많이.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근데 그 전기로 쓰는 원료가 이거예요. 철 스크랩. 이거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거예요. 고철 가지고.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지금 환경 변화까지 생겨버리니까. 예. 그래서 인선 모터스, 인선 ENT 자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폐배터리도 한대요. 배터리도 재활용. 예.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지만 이런 환경 변화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가 이게 실리콘 반도체였어요, 원래. 그냥 일반적인 실리콘 가지고 반도체, 전력을. 근데 이게 바뀝니다. SiC라고 실리콘 카바이드, 하나는 질화갈륨, GaN.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전압에 강하고 전기차에 주로 쓰여요. 또 밑에 있는 거는 통신장비, 자율주행차, 고속충전. 요거에 강한 건데 그걸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력 반도체가 하는 게 두 개예요. 이 전력을 바꿔줘요. 이게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직류예요. 직류. 우리 뭐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죠. 직류 교류. 근데 우리 가정에선 교류를 써요. 다 220V 꽂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직류를 교류로. 그래서 인버터가 있어야 돼요. 인버터. 이거를 인버터. 근데 인버터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전력 반도체예요. 요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꿔줍니다. 교류로. 그래서 저 교류로 바꾼 다음에 송전소에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고 저기 냉장고 같은 거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전기차 충전할 때 있잖아요. 충전할 때는 또 바꿔줘야 돼요. 급속 충전할 때 이걸 다시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버터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차에 저게 엄청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할을 해주는 게 전력 반도체고 하나 더 있는 게 전기를 이렇게 받아다가 저기 냉장고 돌리고 로봇이 이게 그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터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에도 모터를 제어하는 게 모터로 이제 속도 조절하는데 그걸 하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것도. 예. 인버터에 무조건 다 전력 반도체 들어가요. 이 전력 반도체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 로봇도 속도 조절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전력 반도체. 근데 냉장고야 뭐 어차피 대중화됐으니까 의미가 없지만 이제 로봇 시대가 열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저 인버터가 거기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 시장도 엄청 커지는데 커지는데 요거죠. 소재가 바뀌어요. 소재가 옛날엔 그냥 이 소재였는데 전압이 굉장히 좀 센 특성이 있는데 저기 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열이나 외부에서 운행을 하니까 되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럴 때 SI 반도체가 좀 이거는 못 견딘대요. 특히 뭐 추위나 이런 열 같은 데 약하대요. 근데 SIC는 그걸 견뎌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고 쥐라갈륨 같은 경우는 고주파 있죠. 굉장히 높은 주파수. 그거를 견딜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못 견디는데. 그래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저걸로 바뀌어요. 두 가지 소재가. 향후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R, VR도 이제 모바일 기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그 팀쿡의 애플의 CEO도 AR 글래스로 아이폰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폰 대신에 저거 하겠다고. 네.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OLED, 반도체, MLCC, 카메라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여기도.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요게 될 것 같아요. 왜 저거를 여러분들 착용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죠? 근데 이거 안경이니까 이게 더 대중화 되겠죠.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서 이제 변화의 시작.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현대오토에 오비고 이것도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그 다음에 OLED는 그 소재, 그 다음 폴더블 폰 아까 파인테크닉스랑 KH바텍이 그 힌지 만드는 기업이고 거기 AR, VR 글라스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만드는 삼성전기, 폐기물 업체. 원래 SK 에코플랜트인데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SK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는 요거 두 개. 요 RFHIC가 통신장비 회사인데 이게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SK 실트론이 그 SIC 웨이퍼 만들고. 그래서 요 두 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우리 리오프닝 하니까 이거는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분명히 한 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요게 저는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이제 확대를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분명히 확진자 수는 좀 감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검사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도 10,000명은 한번 넘을 거는 같아요. 네, 지금 좀 뭐 2월 되면 넘을 거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뭐 7,000명 얘기 나오니까.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확진자 수를 좀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고 저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 가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하면 지금 아직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백화점 사람 여전히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면 술 많이 마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용산의 드래곤시티 서부 T&D 건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GKL의 그 카지노가 들어가요. 내년에. 예, 그럼 더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냥 기업이 좀 애매하면 저기 ETF 사도 돼요. 타이거 여행래죠. 예. 저거 그냥 저것도 많이 빠졌더라고 최근에. 그래서 저런 걸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하나죠. 저걸 뭐 여러 개 살 이유는 전혀 없고요. 하나 정도 포트에 한 10% 정도 담아 놓으면 담고, 근데 대신에 이건 주의하실 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꼭 하세요. 장기 투자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예, 신기술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인공지능 신약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가 참 어렵긴 한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야 뭐 리스크가 크진 않으니까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요게 소요 시간이 여기 딱 3시간 그러니까 석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그 신약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어떤 후보 물질을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예, 뭐 단백질 같은 거라든가 세포 이런 걸 발견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임상, 임상 1, 2, 3, 그 다음에 FDA 승인 요거 하는데 요게 보통 10년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거기서 중간에 다 망하기도 하고 실패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그건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단추 끼는 게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건데 후보 물질 발굴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작년에 그 모더나라는 회사가 백신 만들었잖아요.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저 기술을 넣어가지고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든 거예요. 예. 그거 하고 바로 이제 임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또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채용 시장도 이건 이제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채용 시장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좀 성장주다 보니까 요새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 SF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 아시죠? 거기서 이거 샀잖아요. 지분 5%.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EPS도 좋아져요, 점점. 근데 지금 이 회사는 PER이 딱 올라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중간에 매칭을 해요. 기업이 있고 구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시로 모집하고 싶은데 경력직을 채용 공고를 줘요. 여기다. 예, 주고 그리고 추천인이 있어요. 여기 추천인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능력자인데 지금 쉬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천을 해줘요. 이 구직자를 등록 이 사람이 시켜줘요. 이렇게. 그럼 구직자가 동의하면 여기 등록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이거랑 맞으면 중간에 매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소개팅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서로한테 왜 좋냐면 이 기업은요 광고비를 안 줘요. 합격을 딱 하잖아요. 면접 봐서 합격하면 연봉이 7%를 그때 줘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먹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다녔어요. 그러면 보상금을 줘요. 이 사람한테 50만 원, 이 구직자한테도 50만 원 줘요. 그럼 서로 좋죠, 사실은. 중간에서. 이 기업도 좋고 저희 구직자 추천인까지 좋고 여기도 뭐 비용 들어갈 게 없어요. 예. 저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만약에 옛날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하면요 이 회사는 망해요. 그것만 하면 할 일이 없어요. 뭐 매칭을 왜 시켜요? 그냥 공채에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공채 안 해요. 예.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공채해가지고 안 뽑아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MZ세대들도 그런 걸 많이 선호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시 채용을 많이 해요. 지금 경력직이나 그리고 직장인들 직장인들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2022년도에 가장 하고 싶은 거 탑 5가 있는데 5위가 주식 공부였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4위가 뭐였냐면은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예. 이직이 4위였어요. 그만큼 이직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바뀌었어요. 구직의 전방 산업이 이렇게 바뀌면 PER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거냐? 앞으로 이 채용 시장이 이렇게 지속될 건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럼 퍼는 올라가요. 지속성 있죠. 전방 산업 커지는데 이게 지속된다. 퍼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하는 회사가 얘만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확 떨어지겠죠. 근데 이 회사는 압도적으로 이래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라고 만약에 기업들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매칭이. 그럼 여기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얘가 다 먹어요. 누가 데이터 적은 회사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쏠리겠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PER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검증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 대신에 그래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회사가 대신에 저는 사람인 HR 같은 회사 반대예요. 거기는 대규모 공채 위주고 너무 많죠, 많기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들한테 광고비를 받아요. 광고 받고 그냥 올려줘요.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이제 원티드 랩을 오히려 투자를 하고 사람인 HR은 이제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누리호 발사될 거고 우주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주선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 신기술 면에선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민간 우주항공 시대 옛날에는 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예. 저렇게 만듭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가 저렇게 좀 만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인공위성하고 누리호 조립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만들고 예, 정말 방산업체들이요 기술력이 정말 좋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기업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딱 일단은 인공지능하고 우주항공 쪽에서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이제 에너지 패권이라고 텍소노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환경 등급 분류인데 친환경 분류인데 이 녹색 분류 체계죠.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안 했어요. 한국은.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원전을 배제하는 쪽이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아마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집행위에서 공고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하고 천연가스 넣어라. 예, 친환경이 넣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인지 이 논란은 되게 많지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죠.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쪽에서.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친환경이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다시 붐이 일을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거의 망했어요, 다. 두산중공업이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주가가.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뭐 그쪽 야당 후보가 되면은 원자력 발전주는 급등하겠죠. 거긴 굉장히 원자력 발전에 적극적인데 근데 만약에 여당이 돼도요 원자력 발전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SMR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도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럼 과거보다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자력 쪽은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천연가스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유럽이 가스 대란 났잖아요. 러시아가 가스 중단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막 전쟁 난다고 하니까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천연가스를 많이 써요. 특히 독일은 거의 천연가스 국가예요. 천연가스가 외부에서 중단되면요 나라가 휘청해요. 독일은. 프랑스는 원전 국가. 프랑스는 원전으로 돌리고 독일은 천연가스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막 싸우잖아요. 계속 싸워요. 나 너네 지금 안 준다. 막 경고 내리고. 예.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머리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바로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생각하냐면 이제 미국에서 배로 아니면 아시아 같은데 카타르에서 지금 천연가스 플랜트 만드는데 거기서 바로 독일로 보내면 돼요. 배 실어가지고. 예. 그러면 천연가스를 어쨌든 녹색으로 인정하면은 천연가스 수요는 늘 수밖에 없잖아요. 원전하고. 그러면 저런 상황이면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을 지금 다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 여기 뉴스에도 진짜 나왔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가 잠그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 그래서 아시아로 향하던 LNG 운반선이 유럽으로 갔어요. 예, 유럽이 부족하니까 천연가스가. 그러면 여기서 누가 수혜를 받아요? 예, LNG선 만드는 조선사들. 예, 조선사 주가는 비록 안 좋지만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조선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그러니까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조선주들이 왜 좋냐면 지금 배가
여기 들어가는 배의 원료가 벙커CU예요. 원유 같은 거 있죠.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지고 2023년부터 유럽에서 운행하잖아요. 페널티 부과돼요. 속도를 낮춰서 가야 돼요. 느리게 가야 돼요.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느리게 가면 얘 배만 손해죠. 제 시간에 못 맞추니까. 그러면 좋은 거는 이거를 연료를요. 벙커CU 말고 천연가스 LNG로 바꾸면 돼요. 예, 바꿔버리면 탄소 배출이 확 줄어요. 그럼 규정을 맞출 수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천연가스도 녹색으로 만약에 분류를 해요. 그러면 천연가스 원료를 이용한 배들은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유럽에서. 그래서 요새 LNG 연료 추진선이라는 이름 하에 배들이 막 쏟아져요. 발주가. 근데 이거를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직. 중국이 못해요. 예. 이 두 가지. 근데 주가만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조선주들은 이 사이클이 저는 시작된 것 같고 앞으로 2025년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발주가 나올 거래요. 4년. 왜냐면 폐선박이 너무 노후화된 선박이 많은데 그 선박들이 결국엔 다 이제 이런 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기차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동차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배도 이제 바꿔야 돼요. 다. LNG.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조선주 투자가 되게 어렵죠. 사실 아직 적자고 하니까. 네. 근데 자동차랑 다르게 이 선박은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투자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원자력 우리나라 대표 뭐 건설주 전 두산중공업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너무 싫어하는 게 부채가 너무 많고 어려워요. 투자하기.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유증 끝나면 2월이면 아마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유증 끝나고 한 3월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장은 하지는 마세요. 좀 아직도 여러 가지 뭐 유상증 물량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원자력 조선이 좀 올해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 컨텐츠 성장주인데 올해도 저는 무조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컨텐츠. 예. 근데 참 저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 이분 이제 상 받으셔가지고 예. 나무조연상 받는 건 정말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만큼 히트를 쳤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문에 사실 다른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되게 약간 힘들어한대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가 넷플릭스 1위에 가 있어요. 나오면 너네 1위 해야 돼. 근데 10위 하면 왠지 흥행 실패한 것 같고. 예, 사실 엄청난 건데 고열받아도 제가 알기로는 4위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흥행 실패했다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K 콘텐츠 전성시대고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가입자 늘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국에서. 그럼 방법은 뭐죠? 이런 거 만들어야죠. 드라마 좋은 거. 그럼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는. 네, 그래서 저는 K 콘텐츠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게 드라마 밑에 있는 게 드라마 제작사잖아요. 네, 뭐 많죠 되게. 그리고 이 많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저도 가입해서 봤는데 아직 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투자하겠죠. 애플 TV 플러스 여기도 들어왔는데 아직 볼 건 없어요 사실은. HBO 맥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예.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반격을 해요. 웨이브, 쿠팡 플레이, 네이버 TV, 카카오 TV 여기도 드라마 만들어요. 티빙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여기서 막 돈 쏟아붓고 여기 통신사까지 전방산업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드라마 제작사한테. 그러면 전방산업이 커지잖아요. PER은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각 기업마다 경쟁력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계속 이어지는 한,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쪽이 좀 더 셌는데 올해는 얘네들이 반격을 해요. 여기서. 예. 그래서 티빙하고 이제 웨이브 쪽에서 아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뭐 드라마죠,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제이 콘텐트리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뭐 드라마 하나 나온다고 하던데, 넷플릭스? 그 좀비 드라마인가요?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오르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단기 이슈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다 이제 하긴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만 좀 투자 자세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장기 투자 하시길 저는 꼭 권유드리고 싶고, 힘들어. 지금 뭐 너무 어렵고, 사실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정말 이번에 그 주식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도 많이 보셨는데, 뭐 판 건 아닌데 평가 손실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몇십억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걱정 안 한대요. 그냥 예. 뭐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대폭락 이런 것들, 미국 이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인데, 주식은 어쨌든 채권, 재무부의 단기 증권 이런 거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익. 미국도 대공황이 있었으니까 몇 번. 예. 주식을 보유하면, 왜냐하면 채권을 보유하면 회사가 성장해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원금만 보장되는 거죠. 이자랑. 근데 주식은 회사가 성장하면 그 몫이 나한테 돌아오죠. 예. 저걸 이제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좀 어려운 건데, 예. 근데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그냥 작은 공급자인데 빌려준 사람이에요. 예.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 항상 이 생각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긴 것 같은데. 그죠? 엄청나죠. 지금 어디서 헤쳐나. 근데 결국엔 또 끝까진 가요. 목표까지. 희한하게. 참고 견디면. 예. 근데 이런 거를 앞으로 평생 하면 수십 수백 번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감안하고 해야 돼요. 예. 그 자전거 타기 같잖아요. 처음엔 엄마나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고 영원히 잡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타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타면 기분 좋고, 예. 나 혼자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하면서 투자 경험 쌓고 피드백 반드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그룹 하면 되게 좋대요. 남이 알려줘요. 아, 이게 당신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투자할 때. 그럼 그걸 내가 좀 반성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스터디 그룹 하시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경험 쌓고, 나만의 스타일은 너무 많으니까. 집중 투자하시건, 뭐 10개로 분산하시건, ETF를 하시건, 나 1년에 10%만 수익 내겠다. 그건 각자 스타일인데, 그거를 찾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 보시고, 그게 되면 투자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발 아는 것만 투자하세요, 진짜. 예, 진짜 우리가 남의 얘기만 듣고 모르는 것도 많이 하지만, 모르는 거 했을 때는 이런 거죠. 모르는 기업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 보여요.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조금만 사세요. 한 주, 두 주. 예. 내가 100종목을 갖고 있어도 내가 잘하는 기업에 80%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수십 개의 기업을 내가 모르지만 한 주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100개여도. 100개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주라도 사보면 왜 좋으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주, 두 주 사는 건 좋은데, 모르는데 많이 사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나서 이 기업 되게 아까 대보마그네이트처럼 몰랐는데 공부해 보니까 내가 알았더니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그때 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기업에 하지 마시고 항상 잘 아시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